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은 낮 한때 시간당 85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이 물바다를 이뤘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잠기고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먼저 고재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시민 4명이 반쯤 흙탕물에 잠긴 승용차를 밀고 나갑니다. 한쪽엔 하얀 승용차가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 있습니다. 인도도 모두 물에 잠겨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닙니다. 물에 잠긴 도로 위로 차량이 지나가자 빗물이 파도처럼 인근 상점으로 넘쳐 들어옵니다. 아니 파도야.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하고 비가 오는 시간하고 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허벅지 정도 차고 올랐습니다.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모래주머니까지 쌓았지만 비가 허벅지 높이까지 오면서 지하 상점에도 물이 넘쳤습니다. 3시간 넘게 빗물을 닦아냈지만 여전히 바닥엔 물이 흥건하고 쌓아둔 상자도 모두 젖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지하철 1호선 주안역에서 도화역으로 향하는 선로가 물에 잠기면서 열차 운행이 20분간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상가 건물 1층이 차오른 빗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벌써 허리 춤까지 다 차올랐더라고요. 냉장고들이 물 위에 떠다니고 편의점 제품 같은 것들이 물 위에서 떠다니고 있는 거 보고 부평구청과 경찰서 주변도 오후 한때 물에 잠겨 차량이 물에 떠다닌다시피 했습니다. 현재는 비가 잦아들면서 빗물도 모두 빠진 상태인데요. 한때 이곳에 비가 많이 오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경화조가 역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인천 지역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85건. 특히 낮 1시쯤엔 시간당 80mm 넘게 쏟아지면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기상청은 인천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내일 모레까지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350mm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고 철저한 호우 피해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오전부터 호우특보가 발효된 경기도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이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고 병원이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빗속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지윤수 기자입니다. 폭우로 물이 크게 불어난 하천에서 흙탕물이 빠르게 흘러내립니다. 넘실거리는 물결 한가운데 반쯤 잠겨있는 검은색 승용차가 보입니다. 한 시민은 무릎 가까이 차오른 물속을 헤치며 다급히 차량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양쪽 끝에서 미처 못 뺀 차들이 지금 다 침수되어 있더라고요. 한 10배 내외 정도로 다 침수되어 있었어요.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하천과 주차장 사이 경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원래는 징검다리가 놓여있던 곳인데요. 지금은 많은 비로 다리가 다 잠겨서 하천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후 3시쯤 물이 어느 정도 빠졌지만 거센 빗줄기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역시 140mm 이상의 비가 쏟아진 경기도 포천의 한 공사장. 담벼락 뒤에서 흙탕물이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빗물과 뒤섞인 토사가 도로까지 쏟아지면서 온통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물이 공사하는 데서 넘어가지고 저 꼬라지니.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도로가 물에 잠겨 마을버스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주택가에 물이 차올라 시민들이 하반신을 완전히 담근 채 지나갔습니다. 또 다른 현장에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경기 시흥의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선 50대 중국인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는 빗속에서 철근을 자르다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안전관리가 준수됐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천에선 정신병원 건물 지하가 침수돼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위급한 환자가 없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환자 300여 명이 전기로 가동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몇 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엔 100건 가까운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오늘 밤에도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북한 지역과 맞닿아 있는 임진강 군남댐의 수위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차현진 기자, 여전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곳은 오전만 하더라도 시간당 5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잠시 빗줄기가 잦아든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 임진강 군남댐은 수량 조절을 위해 13개 수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지금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2,200톤 더 많은 초당 3,000톤가량의 엄청난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위도 오후 7시를 기점으로 29m까지 올라 안전하게 댐을 관리할 수 있는 한계치인 40m까지 11m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는 5m를 넘겨 접경 지역 위기 단계 수위인 7.5m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주민과 행락객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수도권 집중호우로 한강 상류인 충주댐은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2년 만에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고요. 환경부는 소양강댐도 내일 오후부터 2년 만에 방류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지금 예보가 돼 있죠. 네, 이곳 연천을 비롯해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오전부터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밤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7시까지 서울에 112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경기 연천 183, 포천 158mm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오후 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해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저녁 6시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6개 시도에 대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퇴근길 교통통제도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조금 전인 오후 6시 반부터 전면 통제됐고 경기도 3곳, 인천도 2곳의 도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오늘 밤을 거치면서 다소 남쪽으로 이동해 내일 새벽부터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 지역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군남댐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자, 비구름띠가 계속 아래 위로 오르내리면서 앞으로 전국에 최고 3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이 이번 비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습니다. 최아리 캐스터,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부터 이곳은 빗줄기가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계차 천막 위로 거센 물줄기가 그대로 흐르고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곳 도로 위입니다. 비로 인해서 퇴근길 정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금 전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된 가운데 이곳 잠수교 수위는 4.55m로 보행자 통제 수위인 5.5m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오는 데다 상류의 방류량이 늘어나면 이 보행자와 차량 모두 통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레이더 영상부터 보시죠. 낮 동안 호우를 꾸린 비구름이 약간 남하를 했지만 다시 수도권 쪽으로 북상하면서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특히 지도에 붉게 표시된 서울 도봉구와 포천 그리고 춘천 일대 시간당 30에서 60mm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의 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평에 191, 홍수경보가 내려진 포천에는 172, 서울 구로구에도 1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상 강우량 경기 남부, 강원 남부 그리고 충청 북부가 가장 많습니다. 이들 지역에 최고 35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서울 등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100에서 250mm의 비가 더 내립니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에는 호우경보가, 강원 영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특보는 내일 새벽 처당과 충주 등 충청 북부까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과 내일 밤이 최대 고비인데요. 중부지방에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추가 피해 나지 않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원도 역시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에는 한때 시간당 8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춘천 의암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도균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부터 세찬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도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강한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댐이 의암댐인데요. 많은 비가 올 걸로 예상되면서 의암댐은 지난 5일부터 수문을 열고 방류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수문 4개를 열고 초당 1,5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영서 북부 지역에는 오전부터 내린 비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강원도 철원 동성읍 담터 계곡에서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SUV 차량이 고립됐습니다. 철원에 오전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차량 고립과 주택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철원 장흥이 155, 화천 산해 110, 춘천 남이선 112, 원주 23mm입니다. 북한간 수계댐들도 일제히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화천댐과 춘천댐은 오늘부터 초당 최고 1000톤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소양강댐도 내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문을 여는데 지난 2020년 8월 5일 이후 2년 만입니다. 남한강 수계 충주댐 역시 2년 만에 수문을 열었는데 오늘 오후 6시부터 초당 11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모레까지 많게는 3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산간 지역과 정선에는 강풍주의보,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강원도에 산사태 위기 주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동서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의암댐에서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이번 비 마치 장마처럼 이어지고 쏟아졌다 하면 무섭게 쏟아집니다. 올 들어 내린 비 중에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번 비가 왜 위협적인지 현인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를 3차원 막대로 표현한 영상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우뚝 솟은 거대한 비의 기둥이 폭우의 위력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번 폭우의 특징은 좁은 지역에 시간당 100mm를 쏟아부을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런 파괴력은 비구름의 거대한 규모에서 나옵니다. 한반도에서부터 중국까지 뻗은 비구름의 모습입니다. 이 구름의 키는 지상 15km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상 15km는 대륙권과 성층권에 맞닿은 곳으로 하늘 끝까지 수증기를 머금고 물폭탄을 쏟아냅니다. 거대 비구름이 출현한 이유는 대기의 남북전쟁 때문입니다. 남쪽의 아열대 기류와 북쪽의 시베리아 냉기류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상 5.5km 상공의 기류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북극에서 곧장 내려온 차가운 기류가 위협적입니다. 폭우구름은 밤이 되면 더 강해지는데 밤에는 더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물폭탄이 강해집니다. 이런 비가 장마처럼 나흘에서 닷새가량 지속되는 겁니다. 정체전선의 특성상 강한 비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장시간 영향을 준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는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한지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영상입니다. 오늘 밤 자정 무렵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이 가장 위험하고 자정 이후에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 지방이 가장 위험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네, 집중호우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고요.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으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만 5살 입학 정책으로 논란을 부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결국 35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국무위원이 처음으로 사임을 한 건데요. 이 박 장관은 모든 논란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면서 자진 사퇴를 했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흘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 다시 등장한 곳은 사퇴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만 5살 입학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 국민적인 반발을 부른 지 열흘 만입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4문장짜리 입장문을 읽은 박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럼 이 사태 언제 개편하신 거예요? 학제 개편은 처리하시는 겁니다.
아침부터 사퇴설 보도가 잇따랐지만 오후까지만 해도 선을 긋는 분위기였습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박 장관이 주변에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논란의 책임을 장관 혼자 지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퇴설은 들은 바 없다며 장관도 별도의 언급 없이 실국장들과 국회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형식만 자진 사퇴일 뿐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박순애 장관까지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수장의 잇단 낙마. 박 장관의 재임 기간은 36일로 역대 교육부 장관 가운데 5번째로 짧습니다. 한국교총과 정교조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장관 사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제 개편안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박순애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한 뒤에 깜짝 발탁됐던 인물이었죠.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부터 음주운전, 논문 표절 의혹 같은 자질 논란이 일었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됐었는데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만 5살 입학 정책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졸속 추진에 불통 논란까지 거세지면서 낙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명 전부터 논란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2001년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에 만취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교육부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언론에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인사청문회도 없는 임명 강행에 부실 검증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논문 중복 게재와 투고 금지, 자녀 불법 입시 컨설팅 의혹까지 터졌지만 꿋꿋이 버틴 박순애 장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들고 나온 만 5살 입학 개편안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국정과제에도 없고 사회적 논의도 없었던 느닷없는 정책 발표에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진화에 나섰지만 장관의 황당한 발언은 오히려 혼란만 부채질했고 반발은 더 확산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육부가 업무보고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다라면 언제 우리가 지난 한 5, 60년 동안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같이 논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은 불통 논란까지 일었고 급기야 보수 언론마저 등을 돌리며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 수장의 잇단 낙마로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교육 개혁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사퇴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만 5살 입학 정책. 도대체 왜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나오게 된 걸까요? MBC가 그 단서가 될 만한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식 안건으로는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열흘 전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발표하던 자리. 이 정책이 갑자기 왜 나온 건지 묻는 질문에 박순애 장관은 대통령과 인수위원회를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수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학제 개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인수위에서 검토됐다는 만 5살 입학 정책은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의 말 한마디뿐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과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과의 식사 간담회 자리. 여기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저는 학제 개편해야 된다는 파였어요, 원래. 지금 학제가 1951년 교육법 그대로잖아요. 그때 초등학생 입학 연령하고 지금 같은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만 5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 5세 때 초등학교, 5년짜리 초등학교, 그 다음에 5년짜리 중등학교.
그래서 저 사회 진출이 2년 빠르게. 경제 산업적 이유로 입학이 빨라져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사실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사회 2년 빨리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당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은 이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고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약은 물론 인수위원회 백서, 국정과제 어디에도 만 5살 입학이란 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치지도 않은 정책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갑자기 되살아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 장관 답변은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휴가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를 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출근길 문답을 13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뜻을 강조하면서 이전과 달리 자세를 한껏 낮추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국정 기조의 변화나 인적 쇄신과 관련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출근길 기자들과 다시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열쇠말은 국민 그리고 초심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한 달 전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 뜻을 강조하며 자세를 한껏 낮춘 겁니다. 지지율 하락과 인적 쇄신 요구를 묻는 질문에도 국민의 관점에서 다시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또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치포에 참여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애둘러 답했습니다.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관련 부처하고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습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 중요한 정책과 개혁 과제는 국민의 생각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이 불러온 거센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라는 등 이른바 민생 관련 메시지가 하루 종일 쏟아졌지만 전면적인 국정기조 변화나 대규모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장관의 낙마까지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출입하는 신수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결국에는 박순애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 박 장관의 사퇴,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장 대규모 쇄신이 임박했느냐,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주 인적 쇄신은 없을 것 같다던 대통령실 답변의 결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게 지금 대통령 의중이 사람 바꾸지 말고 일로서 보여주자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인사 대상자라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 돌아왔습니다. 예. 실제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인사 문제에 책임이 있는 이들의 쇄신은 시기의 문제다. 이런 촉구성 관측도 여당발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난맥상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오후 4시까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박순애 장관은 내일 국회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 사퇴설은 여권 관계자들의 추측 아니겠냐 이렇게 말했는데 30분 만에 사퇴 기자회견은 한다고 발표가 나온 겁니다. 네, 30분 만에 부총리의 사퇴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몰랐던 건지 아니면 박순애 부총리가 갑자기 이렇게 사퇴를 결정한 건지 어쨌든 이번에도 소통의 난맥산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정 지지율 보면요.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 리얼미터와 한국사회 여론연구원 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 두 곳 모두
모두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지난 5일부터 6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하락세가 이어져서 27.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5일간 조사한 리얼미터 조사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9.3%로 리얼미터 조사 내에선 처음으로 30%대 밑으로 내려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3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 중이었던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출근길 문답에도 조금 변화를 줬더라고요. 네, 전에는 기자들과 대립하듯이 딱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는데 그랬죠. 오늘은 기자들의 자리도 조금 넓히고 둘러싸는 형태로 좀 바꿨습니다. 네. 삿대질을 한다거나 목소리를 높였던 예전과 달리 윤 대통령 오늘은 차분한 편이었고 등 돌려 돌아가다 추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한 기자가 대통령님 화이팅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약식 문답이라지만 이런 뜬금없는 응원에 대통령실 기자단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순애 장관의 사퇴를 포함해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촉구해 왔었는데 오늘 반응 어땠습니까? 네, 단순히 박순애 장관 낙마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전면 쇄신,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를 검증했고 추천했던 사람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관리자 또는 문제투성의 행보를 통해서 이렇게 사달이 난 것인데 이것을 그냥 마치 꼬리 자르기 시로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박 부총리의 낙마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도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인사와 국정 운영에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수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내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이준석 대표의 자동 해임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오늘 이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 건물에서 토론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해임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당대표 해임에 대한 당원의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지금 당원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 위반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미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은 이와 별도로 1,000명 넘는 당원들이 집단 소송을 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윤핵관 배우설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이 일을 배후에서 계속해서 조작하고 이렇게 조종했던 윤핵관들한테 있다고 생각되고요.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 대표 측 대응에 말을 아꼈고 당 내외에선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며 이 대표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한교호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을 비롯해 이 대표와 가까웠던 정미경 최고위원도 사퇴하며 비대위 전환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표가 조금 더 나가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이 지점에서 대표가 멈춰야 되는 거지. 이런 가운데 비대위원장으로는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의 성격과 기간 등은 주 의원에게 사실상 일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앞서 9월과 10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전당대회 시기와 비대위 성격 등을 놓고도 당내 논란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주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이 연구 부정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그런데 논문을 도용당했다는 숙명여대 교수가 명백한 표절이 맞다면서 국민대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국민대 교수들, 동문들까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7년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단락 앞부분이 5년 앞서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가 학술지에 실은 논문과 똑같습니다. 이 밖에도 논문 곳곳에
구교수의 논문과 같은 내용이 있지만 출처 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당사자인 구현상 교수가 100% 표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분명히 인용 보고가 없이 각주가 없이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이 논문을 두고 연구 부정이 없었다고 결론 낸 데 대해선 대학이 도둑질을 방치한 악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저의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 셈이잖아요. 시스템 차원에서 이것을 표절 아니다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악행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대 안팎에선 논문 조사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대를 항의 방문해 이몽재 총장과 면담하며 조사 보고서와 조사위원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독립적인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라고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논문 검증 절차와 판단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민대 전체 교수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고 오는 12일에는 교수총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 국민대를 졸업한 동문들과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숙명여대의 동문들은 한 목소리로 연구 부정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처조카와 함께 논문을 썼던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서 연세대가 연구 부정 행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이모 교수는 지난 2019년 고등학생이었던 한 장관의 처조카인 최모 양과 함께 공저 논문을 발표했는데 부실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교수가 한 장관의 처남의 아내인 점, 그리고 최 양이 한 장관의 딸과도 함께 논문을 썼던 적이 있어서 한동훈 일가의 스펙 공동체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요즘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조선소 같은 위험한 곳은 물론 음식점, 숙박업소, 그리고 농촌에서도 일할 사람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주겠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먼저 임상재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연남동의 돼지불고기 백반집. 점심 직전이라 바쁜데 테이블 정리는 사장 혼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려 해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광고를 해놔도 시간당 15,000원씩 해도 전화는 한 통도 없습니다. 직원 구하는 것은 아예 지금은 포기했고 제가 직접 뛰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직원이 6명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끊기자 하나 둘씩 내보냈고 주문 접수도 키오스크로 바꿨습니다. 이제 거리 두기가 모두 풀리고 손님이 다시 늘어났지만 정작 일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까지 열던 가게 문도 7시에 닫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영업시간을 정해놓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제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서울 신촌의 이 모텔은 객실 40개 가운데 절반만 열었습니다. 객실 청소를 도맡아 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대부분 귀국한 뒤 아직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계셔야 되는데 지금 반도 안 돼요. 업무 시간도 길고 또 일도 힘들고. 내국인은 일을 안 하시고 외국 분들이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외국 분 자체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일자리는 23만 4천 개. 전체 일자리의 1.3%나 됩니다. 주로 제조업, 숙박과 음식업, 농촌같이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노동 환경이 열악한 일자리들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곳들 대부분은 노동 환경이 열악한 일자리들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뒤에 음식 배달 같은 플랫폼 노동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정부 대책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임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음식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19,000명이 줄었습니다. 택시와 버스 기사는 32,000명이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배달업은 79,000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상당수가 음식 배달 같은 플랫폼 일자리로 몰려간 겁니다. 한 번 플랫폼 일자리로 옮겨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이더로 짧게 하면서 돈 더 많이 벌지 않나. 오늘은 쉬어야겠다면 쉬고 일하겠다 싶으면 일하고. 그래서 요즘에 제 주위에서도 라이더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제조업, 그중에서도 조선업과 금연 같은 뿌리 산업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 낮은 임금, 높은 위험.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자리가 된 겁니다. 자기가 비전이 있어서 나는 여기서 꿈을 가지고 살겠다 하고 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정부의 대책은 뭘까?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당장 9월부터 용접, 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 기능 전문 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하고 하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은 그대로 방치하고 그 자리를 외국인들로 채우는 게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청년들한테도 원하는 직장이 어디냐면 수도권에 3천만 원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몇 명 들어온다든가 혹은 일자리 몇만 개 창출한다든가 이것은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다 실패했던 정책이죠. 정부는 본질적 원인을 풀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4년 전 초기 폐암 진단을 받은 한 환자가 이 분야 국내 최고 명의라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엉뚱한 부위를 잘못 자른 사실이 드러나 폐를 추가로 더 잘라내야 했고 결국 한쪽 폐 전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40대 엄마인데 숨이 차서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피해자는 그 명의라는 의사에게 제대로 사과 한 번 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걸으면 숨이 많이 차서 마스크를 잠시 조금만 쉬다가 4년 전 이 여성의 왼쪽 폐에서 2cm짜리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검사 결과 폐암 1기였고 폐암 수술의 명의라는 삼성서울병원 조모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경과를 확인하려고 CT를 찍자마자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하셨어요. 암이 남아있다. 입원까지 준비를 해서 와라. 급하다. 알고 보니 종양이 있는 왼쪽 폐 아래쪽이 아니라 멀쩡한 윗부분을 잘라낸 겁니다. 뒤늦게 원래 종양 부위를 다시 잘라내니 왼쪽 폐 전체가 사라졌고 지금은 남은 오른쪽 폐로만 숨을 쉽니다. 숨을 이렇게 이제 쉰 다음에 이제 충분히 호흡을 하고 이제 세수를 해야 세수를 할 수 있죠. 제대로 수술했다면 80% 정도 폐 기능이 보존돼 어느 정도의 노동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진 겁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숨막히게 한 건 사라진 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전혀 없었고 나보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 이 말을 하고 옆방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명의라던 교수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기억 잘 안 나지 않고 무시라고 얘기해서 사과도 하고 뭐 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당시 원무과 직원은 조 교수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자체가 성격 자체가 잘못한 걸 인정하더라도 그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잘못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요. 결국 긴 법정 다툼에 나선 피해자. 법원이 제시한 합의금 7억 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를 반드시 처벌해달라며 정년퇴직한 조 교수 개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달리기 당연히 할 수 없고요. 폐가 지금 저 이제 40대 초반인데 60대 막 할머니 폐 같고. 교수가 명예롭게 은퇴를 했잖아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게 가장 큰 이제 바람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전기차 보급은 계속 늘고 있지만 화재 같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택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자동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는데 4시간이나 탔습니다.
차량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한 주택 주차장입니다. 전기차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잠시 뒤 차량 뒷부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차량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시작된 불은 4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불이 난 전기차는 전날 밤부터 완속 충전기로 예약 충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같은 굉음 소리가 났어요. 윙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지 해서 제가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고 애기들 자고 있어서 애기들 깨워서 대피시키고 119 전화하고. 집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한 명이 부상을 당했고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2019년식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로 소방당국과 경찰은 배터리 모듈이 집중적으로 탄 점으로 미뤄 일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만약에 과충전이 돼서 열이 발생해서 그 열로 인해서 이제 다른 인접한 셀에도 온도가 같이 올라가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겠죠. 현대자동차 측은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59건,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한 11건을 제외한 발화 요인은 정기적 요인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판매가 2억 원이 넘는 독일 벤츠 승용차의 최고급 모델에서 주행 중에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결함인데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판매 중인 독일 벤츠의 최고급 승용차입니다. 한 소비자가 차를 산 지 한 달도 안 돼 고속도로에서 2차례나 차가 멈춰서는 사고로 크게 놀랐다고 주장합니다.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근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아찔한 게 뒤에 막 덤프 트럭들로. 차 주인은 판매사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감가상각과 세금 등의 문제로 넉 달간 실랑이를 벌이다 마침내 신차로 교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차종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같은 모델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는 차를 산 지 4일 만에 차 문이 열리지 않는 이상이 발견되는가 하면 벌써 4번의 시동 꺼짐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같은 차종에서 마치 경운기처럼 큰 소음, 진동과 함께 경고등이 켜지고 있지만 반년이 넘게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 전문가들은 해당 차종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기 전자제어 시스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차가 더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차를 완벽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고 시장에 출시되는 경향도 있고. 지난해부터 같은 차종에서 소비자 결함 문의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어떤 원인에서 시동이 꺼지는지 연관성을 찾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운전 면허도 없이 안전 헬멧도 쓰지 않고 심지어 2명이서 킥보드를 타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에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5일 자정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SUV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학생들은 크게 다쳤고 한 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 인근 교차로 10대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길을 가로지르던 순간 마주오던 승용차에 부딪혔습니다. 두 사고 모두 면허도 없는 청소년에다 안전모도 쓰지 않고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거리에선 이걸 지키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연일 이어지는 전동 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은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경찰 남행 순찰차 단속 현장을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주택가 골목. 자, 앞에 킥보드.
자, 정차하세요. 안전모도 쓰지 않고 면허까지 없습니다. 면허증 자체가 없으시네. 요걸 타시려면은 일단 면허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16살 이상만 탈 수 있지만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가 이를 확인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 보니 인증 절차도 허술합니다. 인증 절차가 아예 없나요? 인증을 하고는 뜨는데 그냥 다음에 여기 누르면 현장 단속도 계속 이뤄지지만 그때뿐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하는 기관에서조차 그런 면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법안은 2년 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강릉선 KTX 노선에 2주 전부터 무정차 운행이 도입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주말 열차 중에 일부가 중간 정차역 없이 운행이 되는 건데 이로 인해서 무궁화호 일부 노선이 폐지가 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목이 됐는데요. 이동경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낮 서울역, 강릉을 출발해 중간 정차 없이 운행한 KTX 열차가 역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강릉에서 청량리역까지 1시간 21분, 서울역까지는 1시간 42분이 걸렸습니다. 기존 열차보다 20분 정도 단축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 멈추길래 저희가 좀 잘못 탔나 싶었는데 되게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서 되게 좋았어요. 2주 전부터 코레일은 서울역과 강릉역을 오가던 주말 KTX 열차 가운데 4편을 무정차 운행으로 바꿨습니다. 이들 열차의 경우 양평과 서원주, 횡성, 평창역 등 기존 정차역을 지나치게 된 겁니다. 강릉선 이용객 가운데 이들 중간 정차역에서 타고 내리는 승객은 전체 30% 정도. 갑자기 다른 시간을 알아봐야 해 불편이 커졌습니다. 강릉하고 서울 그렇게 사는 사람은 좋지만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야. 중간역에 안 내리고 무정차로 가면 뭘 이용해서 가냐 이거. 코레일은 청량리역과 강릉역을 오가는 무정차 운행 열차도 4편 늘렸는데 그 여파로 무궁화호 일부 노선이 폐지됐습니다. 노선이 포화돼 청량리역과 동해역을 오가던 주말 무궁화호 열차 20편 가운데 4편이 사라진 겁니다. 서울에서 제천을 거쳐 영월, 정선, 태백 등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입니다. 서민이 많이 사용하는 이 무궁화호를 갖다 없앤다는 것은 이건 안 되죠. 더군다나 강릉행을 갖다 더 하기 위해서 한다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 같은 논란이 일다 보니 이번 무정차 열차 신설에 여권 실세에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사선을 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KTX 강릉선의 무정차 운행과 증편을 이뤄냈다며 자신의 치적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전국 KTX 노선 중에 출발역과 종착역을 정차 없이 운행하는 열차는 없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150km 정도가 무정차 운행 노선이 있는 가장 긴 구간인데 서울에서 강릉은 200km를 훌쩍 넘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이 정치인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됐다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제 아전인철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철도 사유와 논란까지 나오자 국토부는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신설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권 원내대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에 강원도, 강릉으로 오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시범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코레일은 무정차 열차가 지나치는 역은 앞뒤로 지나는 열차가 서도록 했고 실제 정차 횟수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궁화호의 경우 제천역과 동해역을 오가는 노선을 만들어 불편을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헌 개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한 지금의 당헌을 바꾸자는 건데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용 개정이냐 아니냐를 두고 당내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의 청원 게시판. 당헌 80조를 개정하자는 청원이 7만 명 가까운 동의를 받았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즉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에 대한 무차별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당헌 개정이 이재명 후보 강탕용인지 아닌지가 전당대회 쟁점으로도 떠올랐습니다. 친명계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정치 탄압 수사에 함께 싸우자며 엄호한 반면 비명계 박용진 후보는 민주당을 사당화하는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법까지 갔던 선거법 위반 사례도 문제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권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 비난들 이것은 정치 탄압의 성격이 매우 짙은 거죠. 특정인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또 다른 사당화의 논란, 또 다른 패배로 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후보도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기소가 아니라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직무를 정지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전준위 관계자는 이 후보뿐 아니라 전현직 장관을 포함한 다수가 수사를 받는 상황으로 예전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서 변경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전부터 관련된 논의가 전준위에서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비대위가 조금씩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당권 경쟁이 심화되며 이른바 노룩 악수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연설을 끝낸 박용진 후보가 악수를 건넬 때 이 후보가 휴대전화만 바라보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박 후보는 중요한 검색을 하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후보 측에선 박수치며 존중하는 모습도 많은데 전체를 봐달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중국 최대 휴양지 중의 한 곳인 하이난 섬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예고도 없이 봉쇄가 되면서 8만 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섬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여행 제한을 풀었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봉쇄로 대응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하이난성 사냐공항. 비행기가 취소된 여행객들이 집으로 보내달라고 항의합니다. 사냐시 부시장이 경찰 호의 속에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유명 휴양지 하이난섬이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자 여행객에 의한 본토 확산을 우려해 지난 6일 비행기와 기차 등 외부와 연결된 교통을 모두 끊어버린 겁니다. 면세점과 쇼핑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러 왔다 갇혀버린 여행객이 8만여 명. 중국 당국은 숙박비의 50%를 깎아주기로 했지만 일부 호텔은 가장 비싼 성수기 요금을 적용해 바가지 상술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Our rooms are subsidized, so we pay about half of the normal price. The hotel has a shuttle bus that takes us to a COVID testing site every day. 여행객들은 일주일 동안 5번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이 나오면 섬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와 기차 등 대중교통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밑돌자 중국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국내 여행 제한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유명 관광지에 잇따른 봉쇄로 여행 산업이 다시 위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이어지면서 시청자분들이 현장 상황을 촬영한 제보 영상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사회팀 이유경 기자와 함께 제보 영상 하나씩 보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어떤 제보들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입니다. 네. 식당 내부 전기가 모두 나갔고 천장에선 물이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집니다. 식당 직원들은 안으로 쏟아지는 빗물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우산까지 썼습니다.
주방 안까지 빗물이 떨어져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둔 식재료들도 못 쓰게 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사를 아예 못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 볼까요? 네, 다음은 경기 의정부입니다. 차량들이 모여있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안으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지하에 설치된 배수관이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빗물이 주차장 안으로 밀려 들어온 건데요. 많은 양의 빗물이 쏟아지고 있어 차량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차량 침수 피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계속 잇따랐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어느 지역이죠? 네, 다음은 서울 동작구의 한 주택인데요. 이곳 역시 배수관이 쏟아지는 빗물을 견디지 못해 좌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빗물은 집안 1층으로 역류했는데요. 세탁기와 가재도구를 보관한 다용도실이 그야말로 물바다가 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영상은 빗물이 쏟아지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입니다. 넘쳐나는 빗물 때문에 맨홀 뚜껑이 들썩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잦아들만 하면 다시 솟구치면서 쉴 새 없이 빗물을 뿜어냈고 차도를 가득 채운 빗물이 거센 물결을 이루며 인도까지 차올랐습니다. 오늘 특히나 인천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네, 인천 쪽에서 제보 영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영상도 인천이네요. 네, 이번엔 구조 요청을 받고 빗물에 잠긴 도로를 달리는 소방차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소방관들이 침수된 승용차를 대피시키려고 밀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네, 경기도 청평 인근의 한 국도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산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흙탕물이 도로를 가득 메우면서 침수된 모습입니다. 예,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근처에 계신 분들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밤사이에도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시청자분들 제보 영상 받아서 비 피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경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비의 특징이 야행성 폭우, 야간에 집중이 된다고 하죠. 밤사이에도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10시 20분부터 뉴스 특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실시간으로 정보 확인하시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PGA 투어에 또 한 명의 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올해 만 20살의 김주형 선수인데요. 한국인 최연소이자 PGA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선두 임성재의 두 타 뒤진 채 마지막 라운드에 나선 김주영. 초반부터 신들린 퍼팅 감각을 뽐냈습니다. 2번 홀부터 4번 홀까지 3연속 버디 행진으로 단숨에 선두로 뛰어오르더니 파5 5번 홀에선 세컨샷을 핀 2.5m 거리에 붙인 뒤 이글까지 잡아냈습니다. 전반에만 8타를 들이며 독주에 나선 김주영은 마지막 18번 홀 3m 파퍼팅을 성공시키며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I can't believe it. I'm speechless right now. I mean, I've worked really hard to get this point and it was a hard day. I didn't know golf was this stressful before. 만 20세 1개월로 한국인 최연소 PGA 우승. 20세 9개월에 첫 우승을 차지했던 타이거 우즈보다도 빠른 기록입니다. 첫날 첫 홀에 이제 안 좋은 스코어가 나왔는데 그냥 즐겁게 치는 마음에 쳐가지고 좀 차분하게 쳤던 것 같아요. 빨리 와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31위로 시작했던 세계 랭킹을 이번 우승으로 21위까지 끌어올린 김주영은 PGA 정회원 자격과 함께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진출권까지 획득했습니다. 또 환상적인 샷이글을 앞세운 임성재가 5타 뒤진 공동 2위의 이름을 올리면서 PGA 투어 처음으로 한국 선수가 동시에 1, 2위를 기록하는 겹경사도 맞았습니다. 한편 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선 전인지가 4차 연장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진천 선수촌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빙속 대표팀 김민석 선수가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진천 선수촌 훈련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4명은 굳은 얼굴로 공정위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나온 선수들은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음주운전을 말리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식당에서 취해 있어서 제가 말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빙상연맹 공정위원회는 선수촌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민석에 대해선 1년 6개월의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선수촌 복귀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은 1년, 술자리를 함께하고 차에 동승했던 정선교와 정재원은 각각 6개월과 2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타 종목과 비교해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장래를 위해서 경징계를 한다거나 선수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번 징계로 2대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민석과 정재원은 다음 올림픽엔 문제없이 출전할 걸로 보입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정말 그럴까요?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미국 프로축구입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슛, 박았어요. 다시 왼발 슛, 또 맞고 헤더까지. 골키퍼가 3번이나 막아낸대요. 야, 상대 선수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면 VAR 한번 돌려봐야겠죠. 비디오 판독으로 보니까 두 번째 슈팅이 골문 안으로 들어갔네요. 누구보다 기쁠 이 선수, 아까 억울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요. 기분이 좋아졌는지 같은 위치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왔는데 이번엔 원샷 원킬. 화려한 공중돌기로 아까 못한 세리머니를 완성합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와 멕시코 푸마스의 친선 경기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각도가 없는데 골을 터뜨립니다. 이적 후 첫 골을 신고했는데요. 전반이 끝나기 전 날카로운 침투 패스로 한 번, 감각적인 뒤꿈치 패스로 또 한 번, 페드로의 2골을 모두 만들어냅니다. 한 골과 2개의 도움으로 펄펄 난 레반도프스키의 활약 속에 바르셀로나가 6대0 대승을 거두고 시즌 준비를 마쳤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네, 저는 지금 폭우 상황 전해드리러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밤 상황이 걱정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바닥에서 퍼올린 물입니다. 이곳은 도로 위에 물이 마치 강물처럼 흐르고 있고요. 제가 장화를 신고 나왔지만 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4.9m로 이 보행자 통제 수위인 5.5m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요. 이 폭우 구름이 중부지방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져 강약을 반복해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의 비가 강합니다. 서초구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9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의 양도 빠르게 늘어나 가평에는 194, 서울과 부천 등 수도권의 강우량 150에서 200mm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요. 중랑구와 남양주에는 홍수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도 최고 350mm의 폭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 350mm,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100에서 250mm의 비가 추가로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방에는 호우경보가, 강원 영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특보는 오늘 밤 사이 천안과 충주 등 충청 북부로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지금보다는 비추기가 다소 약해지겠지만요. 완전히 그친 건 아니고요. 중부지방 이번 주 후반까지 호우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집중호우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